어,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얘기를 나누게 돼서 너무 기쁘고, 제 이름은 김정형, 정형외과 할 때 정형이고요. 발을 정 저을 때 형자를 써서 잠언에 나오는 공평한 추라는 단어에서 아버지께서 하셔 정해 주셨어요. 제가 제목을 창조설 넘어 창조론이라 그랬는데, 이 영어로 보면 이제 크리에이셔니즘을 넘어서 독트린 오브 크리에이션이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한국 교회는 창조론 하면 떠올리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 이미지가 제가 생각하는 개념으로는 크리에이셔니즘이에요. 제가 생각하는 근데 저는 이제 조직 신학자거든요. 이 조직은 체계적인 교리 신학인데, 그러니까 교리 신학 입장에서 창조론은 영어로 하면 더 doctrine of creation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기독론, 교회론, 종말론 이런 거 있잖아요. 삼위일체론 할 때 그 론의 이 영어 표현은 독트린이에요. 개념으로 하면은 교리라는 뜻이에요. 교리는 신앙의 논리를 따라서 만들어집니다. 신앙의 논리, 과학의 논리랑 다릅니다. 신앙의 논리를 따라 있는 교리를 이제 창조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한국교회에서 보통 창조론하면 저 창조 교리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창조설을 생각합니다. 이 차이는 이따가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크리에이셔니즘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 주랑 다음 주에 강의를 할 텐데,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두 개 개념의 차이를 구분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창조론과 창조설을. 그러니까 원래 이게 통상적으로 교회에서는 창조론이라고 번역돼요. 바깥에서는 창조설로 번역이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창조론이라고 번역되는데, 이거 바꾸자고 지금 제안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나오는 책 제목을 창조론 이렇게 정했거든요. 그리고 제목 밑에다가 The Doctrine of Creation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왜 썼냐면 진짜 중요한 창조론을 가져오고 싶은 거예요. 회복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창조설 갖고 막 논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논쟁이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진짜 중요한 게 있다, 그걸 강조하고 싶어서 제가 책 제목을 창조론이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차이를 간단하게만 일단 설명을 드리면, 창조론은 여기에서 이 창조라는 단어에서 초점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창조론의 핵심은 창조자 하나님에 관한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창조론을 하면 고개를 들어야 돼요. 눈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창조자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신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섭리하시는지, 그게 창조론의 핵심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니까 창조론의 시제를 생각하면 영원이에요. 영원은 과거, 현재, 미래를 다 포괄하는 시간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창조론의 시제는 과거, 현재, 미래를 다 포괄해요. 창조는 시작도 있고 끝이 있습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이걸 다 포괄하는 개념이 포괄하는 그 주제를 다루는 게 창조론이에요. 창조가 아직 안 끝났거든요. 그런 면에서 미래에 대한 의미도 들어가 있는 게 이 본래적인 의미의 창조론의 주제입니다. 근데 창조설, 우리 보통 한국교회에서 이런 창조 크리에이셔니즘, 보통 이제 창조론이라고 하는데, 창조하면 시제가 어떻게 돼요? 창조의 시제, 과거, 옛날이죠. 끝났죠 이미. 옛날에 이미 끝난 일을 가리킬 때 창조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를 구분하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 창조론은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에 관한 거기 때문에 시제가 끝나지 않았어요. 영원을 다루니까. 근데 우리가 보통 창조하면 이미 끝난 일을 얘기를 하잖아요. 과거에. 그런 부분에서 이게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창조설 관련된 이야기를, 여러분이 창조가는 이야기, 한국교회에서 퍼지는 얘기를 많이 듣다 보면 거기 실제로 하나님 얘기가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얘기가 별로 없어요. 주로 무슨 얘기냐면 지구의 나이가 몇 년인지, 생명이 어떻게 출현하게 되었는지, 뭐 이런 식으로 땅의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이야기를 해요. 그것도 세계의 과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선이 아래를 향하고 옛날을 향해요. 창조설은 보통 우리 지금은 아래, 과거,
땅을 보고 땅의 과거를 봅니다. 근데 지금 제가 회복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창조론은 하늘을 보고 그 하나님의 현재와 미래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현재와 미래. 방향이 다르죠. 바라보는 방향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창조론과 창조설의 차이를 구분해야 되고, 이걸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좀 더 설명을 드릴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구분점 중에 하나는 창조론과 진화론의 차이예요. 창조론의 론은 독트린이에요. 교리. 그러니까 신앙의 논리를 따릅니다. 교리는 창조론뿐만 아니라 삼위일체론도 그렇고 기독론도 그렇고 교회론도 그렇고 종말론도 그렇고 우리가 다 성경이 얘기하는 예수님의 복음의 기초에서 그 논리에 따라서 우리가 교리를 정립을 하거든요. 창조론도 똑같아요. 과학의 논리를 따르지 않습니다. 교리는 신앙의 논리를 따릅니다. 복음의 논리를 따릅니다. 과학의 논리를 따르지 않거든요. 근데 여기에 진화론 할 때 론은 영어로는 theory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학 이론이에요. 이거는 같은 론자를 쓰지만 사실은 다른 개념이에요. 전혀 다른 범주에 속합니다. 이 범주를 섞으면 안 돼요. 말하자면 이게 시라 그러면 이게 운문임 이게 시면 이거는 예를 들면은 이제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이게 픽션이면 넘픽션 뭐 이런 식으로 범주가 전혀 다른 거예요. 범주가 전혀 다르다 보니까 섞으면 안 되는데 같은 단어를 쓰다 보니까 우리가 같은 지평에 있는 줄 알고 같은 평면에 있는 줄 알고 두 개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된다는 착각을 해요. 이게 전혀 다른 개념이거든요. 이거는 신앙의 논리를 따르는 교리고 이거는 과학의 논리를 따르는 과학 이론이니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과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든 창조론은 사실 별로 영향을 안 받습니다. 과학자들의 논리랑 신앙의 논리가 별개로 돌아가기 때문에 과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든 신앙의 논리가 거의 영향을 안 받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둘 중에 하나를 골라라 그러면 되게 어리석은 질문인 거예요. 말하자면 범주를 혼동하는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게 또 중요합니다. 교리와 과학 이론 사이에 이 관계를 조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 이 진화론은 어떤 면에서는 창조설에 더 가깝습니다. 왜냐? 진화론이나 과학 이론은 이 땅에 세상에 관심이 많거든요. 하늘은 탐구 영역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창조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과학자들의 시야에 안 잡히거든요. 하나님이 과학자들의 시야에 안 잡히잖아요. 과학자들의 그물망을 가지고 이 세계를 다 훑는데 하나님은 그 그물망에 안 잡혀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과학자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 얘기를 할 수가 없죠. 그리고 과학자들은 미래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예측은 하지만 확정적으로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과학자들이 좀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건 현재와 과거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관심 있는 거는 이 지구와 우주의 라는 이 세계, 이 땅의 과거에 관심 있죠. 그런 면에서 창조설과 관심이 겹칩니다. 그러니까 대화는 진화론과 창조설 사이에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창조론과 진화론은 조금 자세히 보면 서로 분리되어 있어요. 그거 섞으면 안 됩니다. 이거를 조금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창조론은 하늘의 진리를 다루는 아주 고상한 이론입니다. 교리입니다. 고상합니다. 하나님에 관한 거니까. 이건 땅에 관한 거예요. 이 헤비급이면 이거는 라이트급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창조 신앙을 가지고 있잖아요. 아닌 분도 계세요 여기? 아니지, 다 계시죠. 그러니까 여기 창조론자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창조론자라 얘기는 창조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그 고백을 살아낸다는 뜻이거든요. 우리는 과학자들이 범접할 수 없는 아주 고상한 진리를 소유하고 그걸 살아내고 있어요. 과학자들은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 영역의 진리를 우리가 다루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헤비급이에요. 여기는 과학 이론은 엄청난 지식을 많이 쏟아내죠. 새로운 지식, 전에 알지 못하는 엄청난 지식을 쏟아내지만 결국에 기껏해야 땅의 옛날 이야기예요. 하늘에 하나님 이야기가 없다고요. 그런 면에서 과학이 아무리 발전한다 해도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라이트급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혹시나 덤벼들면 이렇게 받아주면 돼요. 한 대 치면 받아주고 그래 고까지. 그 고까지만 하고 그 이상은 얘기하지 말라는 거죠. 과학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러면 너희 그물망에 하나님이 안 잡히는데 너희 하나님에 대해서 뭘 한다고 얘기해.
그건 말하지 말아야지. 인생의 의미, 목적 모르잖아. 입 닥치고 있어. 이렇게. 그러면서 과학자들이 얘기할 때 과학자들이 자기 전문 분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우리가 존중해 줘야 돼요. 우리보단 잘하니까. 고마워요. 좋은 지식을 줘서. 근데 거기까지. 그 이상은 모르면 가만히 있으라고. 그 부분은 우리 전공 영역이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이 신앙의 논리를 따라가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과학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요 두 가지 개념을 구분하면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개념 구분이 조금 이해가 돼서 헷갈리시는 분 없으세요? 네, 너무. 자, 그러면 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이 사진 어떤 사진인지 아시죠? 저희 딸 사진이에요. 저희 딸이 여기에 보면 2013년 6월 27일 출생 예정이고 이게 1월 달에 찍은 사진인가? 이 날짜를 까먹었네요. 큰일 났네. 어쨌든 이게 저희 딸 사진인데 저희 이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할게요. 제가 딸이 하나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부터 7년 전 이야기예요. 제가 이제 결혼을 2007년 7월 7일에 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더운 때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자마자 다음 달에 유학을 갔어요.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유학을 갈 때는 제가 박사과정을 가니까 미국에서 시민권자를 데려올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유학 기간 중에는 임신을 못했습니다. 저희 아내가 거기 교회 다니면서 엄청나게 구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작은 교회에서 이 시어머니 시아버지들이 너무 많아갖고 스트레스 많이 받았는데 한국에 와서 주님의 교회에 제가 부임을 했거든요. 근데 그 봄에 성지순례를 갔어요. 이 교인들이랑 같이 제가 그 담당자라 같이 갔는데 담임 목사님이 거기서 합한채를 주워서 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 했는데 그 마법의 능력 때문인지 어쨌든 가을에 아내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임신했다는 거예요. 조금 당황했습니다. 오래 기다렸는데 저희 결혼하고 벌써 5년이 지난 다음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기뻤습니다. 너무 기쁘고 반가웠고 그래서 저희가 그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한테 이름을 가을에 임신했다 그래서 가을이라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리고 엄마가 그때 이제 문화센터에 가서 곰인형을 하나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하늘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가을이 하늘이 가을 하늘 이렇게 부르면서 9개월이 지나니까 예쁜 딸이 제 품에 안기는 거예요. 되게 신비롭고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도대체 얘가 어디서 나타났지?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7살이 됐거든요. 말도 하고 말대꾸도 하고 엄마 아빠 얘기할 때 끼어들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은 와 진짜 신기하고 놀라운 거예요. 도대체 얘가 어디서 온 걸까? 너무 신기한 거죠. 근데 제가 임신하고 이제 임신을 확인한 다음에 바로 병원을 갔어요. 병원을 가니까 초음파 사진을 찍잖아요. 초음파 사진을 찍는데 아기 이제 심장이 뛰는 소리도 들리고 그리고는 초음파 사진을 통해서 아기의 모습도 조금 보고 그래서 갔다 온 다음에 책을 하나 샀습니다. 책 중에 어떤 게 있냐면은 그 태교 관련된 책 있죠. 태교 관련된 책을 보면 아기 엄마 뱃속에서 아기가 이제 주차별로 자라는 모습을 그려놓고 그러니까 월별로 해서 아기한테 필요한 것 그리고 엄마한테 필요한 것 주의할 것 뭐 이런 거 적어둔 책이에요. 그거 보면서 엄마 뱃속에서 아기가 자라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이제 과학에 좀 관심이 있으니까 좀 동영상을 찾아보다가 유튜브에서 Mystery of Life 생명의 신비라는 제목으로 찾아봤는데 4분짜리 동영상이 있어요.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4분짜리 동영상이 뭐냐면 엄마 뱃속에서 이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수정란이 만들어지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수정란이 세포 분열을 하죠. 세포 분열을 하면서 엄마 뱃속에서 돌아다녀요. 움직이다가 자궁에 착상을 하죠. 그때도 계속 세포 분열을 하거든요. 원래 세포 하나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죠? 하나의 세포. 옆에 계신 분 한번 보실래요? 원래 세포 하나였어요. 모르셨죠? 원래 세포 하나로 시작하셨거든요. 세포 하나로 시작을 했는데 엄청나게 많아진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는 같은 세포예요. 똑같은 모양의 기능의 세포였는데 어느 순간 그 중에 일부 세포들이
특정 부위에 있는 세포들이 기능이 분화되면서 심장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세포는 그냥 그대로 있는데 그쪽 부분 세포만 분화가 돼서 심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잠시 후에는 팔이 생겨나고 다리가 생겨나고 얼굴이 생겨나고 목이 생겨나고 눈이 생겨나고 코가 생겨나고 입이 생겨나고 귀가 생겨나는 거예요. 손가락이 생겨나고 발가락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느 순간부터 뇌가 자리 잡기 시작하더니 뇌에서 뇌세포가 펑펑 터지듯이 생겨나는 거예요. 자극을 받는 거죠. 바깥에서. 엄마가 주는 음식을 통해서 바깥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통해서 등등등등 해서 뇌가 자극을 받으니까 뇌세포가 계속 생겨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아기는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람 모습이 얼추 갖춰진 다음에 이제 10달이 지나서 엄마 뱃속에서 나오기 전까지 과정이 동영상으로 재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했어요. 그거 보면서 와, 우리 딸이 이렇게 신기한 신비로운 과정을 통해서 태어나는구나 하면서 제가 생명의 신비에 감탄을 했습니다. 근데 또 하나 놀란 건 도대체 어떻게 현대과학이 얼마나 발전했기에 엄마 뱃속에서 일어난 일을 이만큼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묘사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꼭 그 보면 그 안에서 누군가가 동영상 촬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카메라를 가지고 이 수정란이 움직이는 모습을 다 촬영하다가 계속 지켜보고 있는 듯이 촬영이 됐거든요. 근데 나중에 제가 알고 나니까 난임센터에서 그런 일을 하더라고요. 난임센터에 계신 분들이 그 과정을 재구성하는 작업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대 과학의 발전에 감탄을 했어요. 과학이 이렇게 발전했구나. 이 엄마 뱃속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설명해 내는 거예요. 재구성해 내는 거죠. 근데 과학이 발전해서 설명해 내는데 제가 신앙이 전혀 위협받지 않았어요. 어떤 신앙이냐면 그걸 보고도 이 딸은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의 작품인 거죠. 이 딸은 세상이 나한테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준 선물이라는 고백이 여전히 고백되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그 고백이 더 풍성해지고 더 확고해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 이렇게 오묘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 딸을 만드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 이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예요. 여기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이 세상 전체가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지금도 세상을 주관하고 있다고 고백해요. 이게 창조 신앙이고 창조론의 핵심 진리거든요. 근데 과학자들은 하나님을 보지는 못하는데 하나님 하시는 일들을 포착하지도 못하는데 하나님 하신 일의 결과를 가지고 결과를 설명해내요. 아, 이게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다는 걸 과학자들이 설명해내요. 과학자들이 설명해내서 엄청나게 많은 지식이 쌓였는데 그 지식이랑 이거가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라는 이 신앙 고백이랑 같이 갈 수 있다는 거죠. 서로 배치되는 게 아니라 같이 갈 수 있고 차원이 다르니까 같이 갈 수 있고 오히려 과학적인 설명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더 풍성해질 수 있다. 그걸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질문 하나. 엄마 뱃속에서 수정된 다음에 태어날 때까지 10달 동안 하나님은 언제 일하시는 걸까요? 언제 우리 딸을 만드신 걸까요? 네? 언제 만들었을까요? 계속해서. 또 다른 대답은? 예전부터. 어떤 분은 영원 전부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맞는 말이긴 한데 일단은 거기에만 국한시켜 생각을 하면 우리가 이게 창조에 대한 창조의 시제 이해와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아니 창조의 방식과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수정하는 순간에 모든 일을 하시고 떠나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모든 가능성을 다 그 수정란이 만드는 순간에 딱 심어놓고 나머지는 알아서 진행되도록 했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창조 이미지가 그것과 비슷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우주를 딱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떠나 계신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원래 정해진 대로 돌아가는 그런 이미지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돌보고 그리고 지키고 공급해주고 인도해 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 창조의 시제가 시간적으로 확장이 돼요. 시간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님에 대한 더 풍성하고 깊은 이해로 우리를 초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한순간만 일하고 나머지 순간에 우리 세상을 떠나 있는 게 아니라 매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매 순간 삶의 생명을 지탱해 주시고 매 순간 생명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 그런 신앙 고백이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창조 신앙에 더 가깝습니다. 어느 한순간이 아니고 어느 한순간에 일한다 그러면 나머지 시간에는 일을 안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간헐적 이런 표현 있잖아요. 간헐적으로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미지가 우리가 있어요. 창조와 관련해서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창조 활동은 간헐적인 게 아니라 지속적이에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따가 설명할 개념 중에 하나가 그래서 계속적 창조 개념이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는 태초에 끝난 게 아니라 시작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의 창조 활동은 끝나는 게 아니라 시작돼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창조 활동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일하고 계세요. 아무것도 쉰 적이 없이 계속 일하고 계십니다. 그 개념을 한번 생각해 두시면 이게 과학과 대화할 때 아주 유용한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싶습니다. 졸리시죠? 제 목소리가 되게 좋더라고요. 저는 제 목소리가 이렇게 좋은지 몰랐어요. 이 졸음을 부르는 목소리예요. 제가 원래 경상도 출신이잖아요. 사투리도 좀 쓰고 그러면은 좀 괜찮은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중고등학교 시절에 서울에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포항에 살았지만 교양 있는 집안에서 자라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볼게요. 지금 이제 서론이었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면 과학과 관련해서는 이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우리는 지금 과학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계신 저나 뭐 저희 윗세대는 조금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뭐 꼭 과학이 그렇게 우리의 세계관, 인생관을 지배하고 있다 이런 생각은 잘 안 들거든요. 근데 우리 다음 세대는 좀 달라요. 우리 딸 세대는 달라요. 아니요, 지금 중고등학생들이나 청년들 세대는 달라요.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릴게요. 그 과학혁명 시대라는 말은 들어보셨죠? 세계사 공부하면 과학혁명 시대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과학혁명 시대는 혁명이니까 전통적인 뭔가가 있고 새로운 뭔가가 있고 두 개가 싸우는 시기가 혁명적인 시기예요. 뒤바뀌는 시기니까. 그러니까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전문가가 아니면 두 개가 싸우면은 보통은 전통적인 입장을 더 선호합니다. 안정감을 느끼니까 새로운 게 맞을지 틀릴지 이길지 질지 확실하지 않으니까 전통적인 걸 붙잡아요. 그때는 둘 중에 뭘 선택해도 사실은 일반인들을 탓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근데 지금은 과학혁명 시대가 아니에요. 혁명이 끝났거든요. 혁명 이미 몇백 년 전에 끝났어. 200~300년 전에. 지금은 과학혁명 시대가 아니고 그냥 과학 시대예요. 과학자들이 얘기하면 토론이 종결돼요. 과학자들이 얘기하면 재판이 끝나는 그런 이 시대가 된 거예요. 우리가 한참 토론하다가 과학자들이 이런 발견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거기서 끝나는 거죠. 과학자들이 이제 진리에 대한 판단을 내려주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는 과학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더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 과학이 현대 과학이 엄청나게 발전을 했거든요. 발전한 게 20세기 후반쯤 돼서 좀 집대성되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조금 되게 특이한 현상인데 중고등학교 때 혹시 고등학교 때 과학 공부를 하셨죠? 그때 과학 공부 어떤 과목을 배우셨어요? 예? 물상, 물리, 화, 생물, 지구과 이렇게 네 개를 배우거든요. 저희 때 그렇게 배웠어요. 네 개를 따로 배워요. 그리고 각각에 대해서 각각의 원리와 각각의 지식을 배워요. 우리가 지나고 나면 시험 칠 때 암기한 거 빼고 다 까먹죠. 암기했던 것도 다 까먹죠. 결국엔 남는 게 없어요. 그게 우리는 그러니까 과학적인 사고나 세계관이 우리 안에 그렇게 결정적으로 남아 있잖아요. 왜냐하면 단편적인 지식들을 공부했었기 때문에. 근데 20세기 후반에는 이 과학들이 하나로 묶여갖고 하나의 스토리를 만들었어요. 유발 하랄이라는 사람, 사피엔스 그 역사가잖아요. 그 사람은 인문 역사 전공이거든요. 근데 그 책 보면 우주 역사부터 시작해요.
138억 년 빅뱅부터 시작해서 인간의 역사를 설명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런 식의 스토리가 과학자들에 의해서 제공되기 시작했어요. 그거를 모아갖고 본격적으로 교육을 시키기 시작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내건 타이틀이 빅히스토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글에서 빅히스토리 프로젝트라는 단어를 치면 이거를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거기에 작동되고 있는 걸 알아요. 이 빅히스토리 프로젝트를 거금을 들여 지원하는 재단이 있는데 빌 게이츠 재단이에요. 빌 게이츠 재단이 수백만 불을 투자를 해서 교육 콘텐츠를 개발해요. 홈페이지를 운영을 해요. 그리고 강사를 섭외해요. 그러니까 다 공짜로 줘요. 이 아주 깔끔하게 만든 교재, 온라인 콘텐츠 그리고 온라인 강의 자료를 다 공짜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홈페이지에 보면 이게 누구를 타겟으로 하냐? 세컨더리 스쿨,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다음 세대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이 세계관, 이 과학적인 세계관, 빅히스토리의 세계관으로 모두 이걸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게 하겠다. 그게 이 사람들의 목표예요. 근데 이 빅히스토리가 뭐가 재밌냐면 여기엔 잠깐 나와 있지만 빅뱅부터 시작을 해요. 여기 이게 더 잘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빅뱅부터 시작하라고 별의 출현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스토리로 가면서 물리학, 지구과학, 생물을 스토리 위에서 배워요. 빅뱅과 그리고 별의 출현 여기를 설명하려면 빅뱅의 순간은 지금의 입자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생각하는 입자 원자보다 더 작은 중성자, 양성자보다 더 작은 그 공간 부피 안에 지금 우주의 모든 물질과 에너지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서부터 우주가 팽창하기 시작하면서 아주 뜨거웠는데 열이 식고 그러면서 이 입자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물질, 가장 기본이 쿼크라고 불리는데 쿼크들이 모여갖고 중성자, 양성자가 만들어지고 중성자, 양성자가 모여서 원자가 되고 수소 원자가 되고 수소 원자가들이 서로 모여갖고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면서 등장한 게 별이에요. 그게 이제 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 물리예요, 물리. 최초의 이 중력의 법칙으로 서로 모이는 것, 양자 단계에서 일어나는 일, 입자 단계에서 일어나는 일, 그걸 설명하는 게 물리잖아요. 여기서 작용하는 힘들 여러 가지 힘들 있잖아요. 뭐 전자기력도 있고 중력도 있고 핵력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게 물리예요. 이 물리를 우주의 시작과 함께 배워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별이 생겨난 다음에는 별이 죽거든요. 이 수소가 에너지를 다 쓰면은 별이 죽어요. 죽으면 중성자 별이 되거나 블랙홀이 되거나 그렇게 되거든요. 거기에서부터 다시 뿜어져 나온 에너지들이 물질들이 모여갖고 2세대 별을 만들어요. 지금 우리 태양은 2세대 별이에요. 우주가 생겨나고 두 번째 세대 별이거든요. 그 별들 주변에 떠돌아다니는 먼지들이 모여갖고 행성을 만들죠. 그래서 지구가 생겨나는 거죠. 지구과학을 이렇게 배워요. 지구과학을 따로 배우는 게 아니라 우주의 역사부터 빅뱅부터 시작해서 별을 배운 다음에 지구과학을 배워요. 그 사이에 화학을 배워요. 왜냐하면 별이 이제 죽고 태어나고 다시 태어나고 하는 과정 속에 핵융합 반응 과정 속에 무거운 원소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수소 원소만 있다가 그다음에 지금 우리 옆에 계신 사람들의 몸을 보면 되게 무거운 원소들이 있거든요. 인도 있고 황도 있고 탄소도 있고 산소도 있고 그게 최초 우주에는 없었거든요. 그게 언제 만들어지느냐? 그게 별들 아주 큰 별들 안에서 블랙홀 안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화학을 이 역사 속에서 배우는 거예요. 물리를 배우고 빅뱅과 함께 물리를 배우고 별을 배우면서 화학을 배우고 여기 보면 화학 원소 있죠. 새로운 원소의 출현. 그리고 나서는 태양계와 지구과학을 배우고 그 다음에는 최초 생명, 생물학을 배우고 이게 하나의 스토리 라인에서 배우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은 그 각각의 세부 지식은 없을지 몰라요. 근데 지나고 나면 스토리는 남아요. 이 스토리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볼 거냐 할 때 스토리로 보거든요. 단편적인 지식으로 보지 않아요. 그래서 개통 철학에서 이렇게 묻잖아요.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에 있으며 어디로 가는가. 그게 우리 인생의 의미, 목적과 관련한 중요한 질문인데 지금 과학이 거기에 근접한 대답을 주고 있는 거죠. 빅뱅에서 와서 지금 우리가 2세대 별 주변에 행성으로 자리 잡고 있고 어떻게 될 거다. 이걸 과학자들이 스토리로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지금 가르치고 있다.
이게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어요. 2013년쯤 본격화됐어요. 물론 준비 작업은 그 전부터 있었고, 근데 이 과정이 우리 학교, 우리나라 교육 과정에 들어왔어요. 2015년에 정말 빨리 들어왔죠. 2015년에 개정 교육 과정 하면 여기에 통합 과학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물리, 화학, 지구과학, 생물을 따로 배우는 게 아니라 하나로 배워요. 하나로 배울 때 이것도 시작이 여기에 마찬가지로 빅뱅부터 시작합니다. 빅뱅의 과학적 근거, 어떻게 입증이 되었는지 그렇게 시작해요. 그리고 물리와 관련된 기본적인 법칙을 배워요. 그 다음에는 화학을 배우고, 그 다음엔 지구과학을 배우고, 그 다음에 생물학을 배우고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스토리 라인으로 우리 아이들이 배운단 말이야. 이거니까 여러분들이 안 배웠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건 우리 세대의 이 문제는 아닐 수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근데 다음 세대에게는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제가 강의하는 내용은 사실 우리 세대보다는 다음 세대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우리 근데 다음 세대가 우리 대화를 해야 되잖아요. 얘네들이 질문을 던지니까 얘네들과 대화를 한다고 생각했을 때 요 정도 이해는 가지고 대화하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그런 면에서 우리보다는 다음 세대 아이들이 실제로 과학 시대에 더 깊이 빠져서 생활할 수밖에 없다. 이게 상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상식이에요. 우리 교회들을 성경적인 세계관 가르친다 생각하고 창세기 1장을 문자적으로 가르쳐 갖고 우리 나름의 바운더리 안에서 기를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대학까지 갈 수는 있어요. 근데 그 다음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그렇게 해서 세상에 나가면 친구들은 다 다른 상식을 가지고 있는데요. 상식이 달라요. 상식은 진리랑은 조금 달라요. 뭐 진리가 아닐 수도 있어요. 어떤 상식은 그 시대의 상식인데 틀린 걸 수도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게 상식이에요. 이게 상식이에요. 근데 이 상식을 거슬러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건전한 사회생활이나 이 대인관계를 유지하기가 힘들다는 말이죠. 그런 면에서 이 세계관에 대해서 어렴풋이라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 이걸 염두에 두고 우리가 우리 아이들과 대화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면에서 이 과학 시대의 도전을 좀 진지하게 생각해 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거를 그냥 무시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우리 교회에서 뭐 목사가 되려고 그랬었잖아요. 어렸을 때 서원기도 하시고, 저는 아주 물리, 화학, 지구학, 생물 되게 좋아했거든요. 성적도 되게 잘 나왔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자연계열로 갔어요. 자연계열로 갔는데 너무 좋아했지만 단편적인 지식이기도 했고, 그리고 성경적으로 무장되어 있었기 때문에 별로 영향을 안 받았어요. 근데 문제는 대학 가서 생긴 거예요. 대학 가서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어요. 저는 그때 되게 교회 지도자들이 원망스러웠어요. 목사님, 장로님들이 아니 예방 접종을 좀 해주시지, 예방 접종을 해주시지 왜 이렇게 나를 온실 속의 화초로 키우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또 지금 돌아와 보면 사실 별것도 아닌데 너무 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막 너무 중요한 진리인 것처럼 감싸다 보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문제 때문에 가장 중요한 신앙마저도 버리게 된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 애들한테는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걸 좀 구분해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 아이들이 직접 당면하고 있는 이 도전을 우리가 진지하게 응답하면서 무시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좀 넓은 마음으로 품어주면 좋겠다. 그래봐야 라이트급이에요. 말씀드리지만 그래봐야 라이트급이라고요. 우리가 잘 모르니까 무서워하는데 그래봐야 라이트급이고, 우리가 가진 신앙의 고상함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넉넉히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너무 열심히 들으시는데 원래 이렇게 열심히 들으시는 거예요? 강의를 아니 이게 다 눈 뜨고 주무시는 거 아닌가 이런 네, 조금 더 하겠습니다. 요거 요 다음 슬라이드까지 하고 나서 조금 쉬는 시간을 가질게요. 제가 이제 창조론 얘기를 하고 싶은데 창조설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는 아직도 창조를 생각하면 창조설 수준에서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게 어떤 거 있는지 설명을 해드린 다음에 이걸 넘어서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창조설을 제가 이해하는 창조설, 저는 이제 이걸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이거 번역은 도움을 받았어요. 누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번역을 했는데 개념을 좀 폭넓게 쓰는 거는 아마 제가 처음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좀 조심스럽기는 한데, 제가 창조설을 정의하면 이 땅의 과거에 대한
창조주 하나님을 전제로 이 땅의 과거 이야기를 하는 모든 담론을 다 창조설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한번 설명을 해보면 창조설 중에 역사적으로 다양한 창조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쯤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디쯤 있는지. 이 첫 번째는 평평한 지구 창조설이 있습니다. 지금도 미국에는 수백만 명이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고 있다 그래요. 거기는 우리보다 과학 교육이 더 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그런데 평평한 지구 창조설이 있습니다. 이걸 과학적으로 그렇다고 믿어요. 아직도 그렇습니다. 아주 진지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이게 더 중요합니다. 과학적으로도 그렇지만 성경이 그렇게 말한다. 성경이 평평한 지구를 그리고 있습니다.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땅이 기둥들 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땅이 기둥들 위에 서 있다고요. 집 짓는 것처럼. 이 평평한 지구가 기본적으로 전제되어 있어요. 평평한 지구. 그러니까 성경의 문자에 가장 충실한 입장입니다. 조금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이 진짜 성경의 문자를 진지하게 절대적으로 받아들인다면 이렇게 생각하는 게 바람직하다. 많이 그렇지 않으면 뭔가 타협을 하는 거죠. 아니면 좋게 얘기하면은 성경의 본래 의미를 포착하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 안에는 평평한 지구 그림이 있습니다.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과학사적으로 보면 평평한 지구 이론은 아리스토텔레스라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때 이미 논박이 됩니다.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도 지구가 평평하다 생각하지 않았어요. 둥글다고 생각했어요. 이건 뭐 그때 당시에 관측 기술로도 확인할 수 있는 길이 몇 가지 있습니다. 뭐 우리 쉽게 드는 예로는 바다에 보면 바닷가에서 수평선이 보이잖아요. 배가 들어올 때 모습을 보면 배가 어디서부터 보여요? 전체가 한꺼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돛부터 보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구가 둥글다는 하나의 증거로 채택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비슷한 생각으로 지구가 둥글다는 게 신약 시대 이전에 이미 철학적으로 확립이 돼요. 그러니까 헬레니즘 문화권에 있던 신약 시대의 사람들은 아마 지구가 둥글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중세 시대만 봐도 그림을 보면 그 기독교 제국 안에서 이루어진 우주 그림을 보면 지구는 둥글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둥근 지구를 중심으로 달이 돌고 태양이 돌고 별들이 도는 모습, 이런 이제 원심형 구조를 보게 되는데 그런 그림이 이제 이 프톨레미 우주론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을 받은 프톨레미 우주론이 중세 기독교를 지배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관점이 지구 중심 창조설이에요. 그 중심에는 지구가 있습니다. 지구를 중심으로 달이 돌고 태양이 돕니다. 혹시 지구 중심설을 여전히 믿고 계신 분 여기는 안 계시죠? 근데 여전히 이것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평평한 지구를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렇게 믿겠죠. 말고도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서해 말하는 이제 갈릴레이 사건이 이것 때문에 생겨난 거잖아요. 그죠? 갈릴레오는 천동설, 지구를 중심으로 하늘이 돈다는 이 이론을 가지고 과학혁명이 일어나면서 아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도는 거다라는 이론이 발전하면서 충돌한 거예요. 그게 15, 16세기 일입니다. 누가 이겨요? 갈릴레이가 결국엔 이깁니다. 그때는 재판을 받아서 심판을 받지만 결국에는 과학적으로는 이게 논박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뒤 신학자들도 그걸 받아들입니다. 목사님들도 그걸 받아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그걸 받아들입니다. 아니 성경을 보니까 지구 중심으로 분명히 태양이 돌다가 멈추기도 하고 하는데 그걸 포기합니다. 다르게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해도 지구가 젊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쯤에 성경을 읽는 영국의 사제가 지구의 나이를 측정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그 창세기 족보 계산해 본 적 있으시죠? 족보를 계산해 보면 한 6,000년에서 10,000년 되거든요. 저도 고등학교 때 열심히 그걸 한번 계산해 본 적 있어요. 그때 보면은 무드셀라 할아버지가 노아 홍수가 일어나는 해에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심판을 받아 돌아가셨나, 노아 홍수 전에 돌아가셨나, 뭐 이런 질문도 하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그 족보를 그냥 문자대로 읽어내면 6천 년이에요. 길게는 10,000년 잡습니다. 그거를 젊은 지구 창조론이라고 얘기를 해요. 젊은 지구 창조론. 창세기 족보를 그렇게 읽어내면 그러니까 젊은 지구 창조론이 16, 17세기까지는 대세예요. 실제로. 지질학도 거기에 준해서 발전을 합니다. 근데 16, 17, 18세기에 돼서 영국에서 지질학이 발전을 하는데 지질학 지구가 땅을 연구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땅의 나이가 너무 오래됐다는 게 밝혀진 거예요. 이게 10,000년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10,000년보다 훨씬 긴 시간이다. 이 수만 년, 수십만 년, 억년 단위일 수도 있겠다라는 게 증거가 축적이 되면서 거기에 그때 당시 지질학자들이 이제 독립을 선언합니다. 그 전까지는 홍수 지질학, 노아 지질학, 모세 지질학, 모세 오경에 근거한 지질학을 했었는데 그걸 내려놓고 성경으로부터 독립적인 오로지 과학적 근거에서만 이 지식을 추구하는 과학으로서 지질학이 등장하게 돼요. 그렇게 등장하니까 젊은 지구론을 포기하게 됩니다. 오래된 지구 이론이 과학자들 안에서 널리 받아들여지게 돼요. 성직자들도 잠시 후에 그걸 받아들입니다. 일반 그리스도인들도 받아들입니다. 이거 받아들이는 게 크게 문제가 안 됐어요. 기독교 세계 안에 문제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한국 교회는 여기에 있어요. 지금도. 아마 창조과학 강의 들으신 분은 대부분 이런 얘기를 들었을 건데 젊은 지구론 입장에서 여전히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과학사적으로 보면 18세기에 이미 끝장난 이론이라고 볼 수 있어요. 과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왜 젊은 지구론을 포기한 사람들, 크리스찬들이 창세기를 새롭게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오래된 지구 이론을 어떻게 창세기랑 조화시킬까 하면서 찾아낸 이론 중에 두 가지가 간극 창조설과 날시대 창조설이에요. 간극 창조설은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 엄청난 시간을 둘 수 있다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끝. 창조하셨는데 원래는 되게 창세기 1장에 묘사하는 것처럼 아름다운 세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죄가 있었든지 무슨 일이 있었든지 하나님이 그걸 물로 다 심판을 하신 거예요. 노아 홍수처럼 심판해서 온통 다 흑암이 뒤덮이고 그리고 거기에 물천지가 된 거죠. 거기서부터 다시 새롭게 창조한 이야기가 1장 3절 이야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최초의 창조 이야기가 아니라 이건 새로운 창조 이야기로 읽어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다음에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났다는 거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오래된 지구 이론을 받아들이는 입장이 간극 창조설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 긴 시간을 두는 거죠. 근데 그렇게 보면 1장 1절에서 2절 사이에는 긴 시간이 있지만 3절부터 지금까지는 여전히 6,000년에서 10,000년 사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어떤 면에서는 젊은 지구론에 가깝습니다. 생명의 나이는 여전히 젊거든요. 그런데 과학자들이 보니까 화석을 연구하다 보니까 생명의 나이도 긴 거예요. 생명의 나이도 6,000년 만년이 아니고 수억 년 됐다는 걸 발견하게 되면서 이거랑 조화시키려고 한 입장이 날시대 이론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욤, 하루라는 표현을 그거를 굳이 24시간으로 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거는 지질학적으로 긴 시대, 중생대, 주라기, 신생대, 캄브리아기 이런 식으로 긴 시대로 볼 수 있다. 그렇게 보면은 이 6일이라는 게 몇십억 년으로 늘어날 수도 있는 거죠. 대신에 순서는 창세기 순서대로 이렇게 보는 게 날 시대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의 날을 24시간으로 보지 않고 지질학적으로 긴 시대로 본다. 여기까지는 이제 오래된 지구 이론은 받아들이는데 이거를 창세기랑 조화시키려고 하는 시도예요. 창세기와 조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시도인데 그 뒤에 어떤 이론이 발전하냐면 왜 그걸 억지로 조화시키려고 하냐라는 입장이 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조화를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뭔가 조화가 되는 것 같은데 안 맞는 것도 되게 많거든요. 창세기 1장의 순서대로 세상이 만들어진 것 같지 않다는 증거가 너무 많이 생겨나는 거예요. 순서가.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힘들어지기 시작했어요. 또 하나는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원래 창세기는 그렇게 읽으면 안 된다라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창세기 1장은 과학책이 아닙니다. 역사책이 아닙니다. 이거를 성서학자들이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장르,
창세기 1장의 장르를 보면 이건 과학도 아니고 역사도 아니기 때문에 책이랑 섞으면 안 됩니다. 그 얘기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과학을 더 받아들이는 입장이 생겨났어요. 창세기를 다르게 해석하고. 그 중에 하나가 점진적 창조설이에요. 점진적 창조설은 생명의 역사도 길다는 걸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생물학을 보면 이 38억 년 전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38억 년 전에 단세포가 시작되고 이 캄브리아기가 시작돼 5억 5천만 년 전쯤 돼서 여러 가지 다양한 생물들이 등장하고 하는데 그 생명의 역사를 수용을 하는 거죠. 생명의 역사를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거를 수용하는 입장이 점진적 창조설이에요. 대신에 다른 점이 뭐냐면 중요한 생명체가 등장할 때는 하나님이 특별히 만드셨다. 완전체로 만들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새가 처음 등장할 때 자연적으로 그 전에 있던 생물체에서 진화한 게 아니라 새가 처음 등장할 때는 하나님 그 순간에 개입하셔서 완전체의 새를 만드셨다. 사람이 처음 등장할 때 그 전에 있던 영장류에서 진화한 게 아니라 완전체의 인간을 만드셨다.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이 생명체를 지금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순서대로 만드시긴 했는데 매 순간 간헐적으로 간섭하셔서 하나하나를 특별하게 만드셨다라는 게 점진적 창조설이에요. 조금 더 우리 뭐 과학자들이 쓰는 표현을 쓰면 소진화는 인정하는데 대진화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대진화 수준의 변화는 하나님의 개입으로 설명하는 게 점진적 창조설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진화적 창조설로 넘어가는 거는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대진화까지 다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생명체가 자연적인 진화 과정을 통해서 생겨났다라는 것도 다 받아들이는 입장이 진화적 창조설이죠. 여기서 보면 위로 가면 갈수록 성경의 문자에 충실한 거고 아래로 가면 갈수록 현대 과학을 이게 훨씬 더 열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중에 대충 어디쯤 있으신 것 같으세요? 어디쯤? 젊은 지구 창조설, 나의 시대. 요 밑으로 더 내려가시는 분은 위험해 보이세요? 제가 이걸 보면은 지금 우리나라 안에는 여기에서 토론이 많이 있습니다. 젊은 지구 창조론을 주장하는 사람, 그걸 비판하는 사람 사이의 논쟁이 아주 치열합니다. 그리고 오래된 지구 창조론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지적 설계라는 입장이 있어요. 지적 설계라는 입장을 가지고 이 진화론을 비판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 입장을 보통 얘기해요. 창조 과학의 젊은 지구 창조론, 지적 설계, 그 다음에 유신 진화 뭐 이런 식으로 나뉘어져 있거든요. 여기에서 누가 맞는지 막 토론을 많이 해요. 뭐 들어보신 적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를 설명을 하고 나서 이제 제가 어떤 입장인지 궁금하시죠? 안 궁금하세요? 궁금해요? 근데 저는 얘기를 안 해드릴 거예요. 제 입장은 얘기를 안 해줄 겁니다. 왜 안 얘기해 주냐면 제가 얘기하는 순간 토론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저는 토론이 싫거든요. 저는 여기에서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걸 둘러싼 토론 논쟁이 사실 부질없다. 신앙인의 입장에서는, 신학자 입장에서는 그걸 얘기하고 싶어서 지금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한 거예요. 지구의 나이가 젊든 오래되든 so what? 그래서요. 그래서 어떡하라고요? 지구의 나이가 많으면 어떻고 젊으면 어떤데 어떡하라고? 그게 내가 오늘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동행하며 살아가는데 무슨 의미가 있는데요? 진화의 과정을 통해서 사람이 등장했든 아니면 하나님이 특별 창조를 해서 인간이 등장했든 지금 내가 존재하고 하나님 앞에 있는데 어떤 식으로 창조됐는지가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요? 어떻게 창조됐든 so what? 그래서 뭐요? 어떡하라고요? 그 질문 제가 던져보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과학자들 엄청 화를 냅니다. 과학자들이 자기네들은 직을 걸고 하니까 근데 저는 뭐 여기에 제 목숨을 걸 이유가 없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실래요? 여기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다양한 창조설들이 역사적으로 존재해 왔습니다. 공통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저는 이 사이의 다른 점보다 공통점을 강조해 보고 싶어요. 다른 점보다 공통점은 이 다른 점은 이
땅의 나이가 어떻고 이 땅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고 이런 데 관심이 많잖아요.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은 다 창조자 하나님 믿어요. 다 이걸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걸 믿어요.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다른 점보다 공통점이 훨씬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so what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창조주 하나님 믿는다는 건 so what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 다른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다른 점보다 이 공통점에 집중해서 이 공통점이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는 그 윤리와 선교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묵상하고 함께 토의하고 고민하고 함께 협력하자. 그게 더 중요한 우리의 화두가 되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두 번째 공통점은 뭐냐면 이게 창조설이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창조론이 아니라 창조설로 이 땅의 과거 문제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 땅의 과거 문제에. 근데 저는 성경을 공부하면서 성경은 땅의 과거 문제에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창세기 1장에 그런 얘기가 있긴 하지만 성경의 다른 부분에는 창세기 이 땅의 과거 문제보다는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창조자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이 세상을 돌보시는 방식, 그분의 꿈, 그분의 미래에 더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이 한계가 있는 거죠. 이 창조설 논쟁은 어떤 면에서 비본질적인 문제다라는 거죠. 비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너무 시간을 많이 낭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로 건너뛰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조금 다르게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저희 아버지는 농사를 지으세요. 시골에서 아직도 농사를 지으세요. 과학 공부를 제대로 배운 적이 없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아마 젊은 지구 창조설 비슷한 입장을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제가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저보다 더 창조 신앙을 삶 속에서 더 구체적으로 신실하게 살아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창조설 입장이 저는 이건 아니거든요. 근데 창조설 입장이 다르지만 더 신실하게 창조 신앙을 살아내고 계세요. 그래서 그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사실 지구의 나이가 그렇게 젊지 않아요. 논쟁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오히려 제가 아버지한테 배워야 되죠. 아버지 어떻게 하면 창조 신앙을 살아낼 수 있나요? 뭐가 중요한 건가요? 이렇게 질문하면서 아버지한테 배워야 되는 거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진화적 창조설을 주장하는 제 주변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부하는 중에 많은 크리스찬들을 만났어요. 진화론을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대진화까지 다 받아들이는데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아주 신실한 삶을 살고 있는 걸 제가 목도했습니다. 그분들이 진화론을 받아들이는데 크리스찬으로 아주 성숙한 신앙인의 삶을 살고 계시더라고요. 뭘 강조하고 싶은 거냐면 이 성경의 문자에 충실하든 아니면 현대과학을 받아들이든 어떤 입장이 있든지 간에 창조주 하나님 믿는 신앙을 넉넉히 살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입장이랑 상관없이. 조금 다르게 얘기하면 나랑 입장이 다르다고 무시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과학을 무시한다고, 너무 과학을 모른다고, 지구가 평평하다고 주장한다고 그냥 쉽게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랑 상관없이 창조 신앙을 잘 살아낼 수 있거든요. 과학을 다 받아들인다고 타락했다고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타락하지 않았어요. 과학은 받아들이지만 신실하게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서로 좀 관용하면 좋겠다. 서로 좀 존중해 주면 좋겠다.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걸 인정해 주면 좋겠다. 그리고는 다름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공통점에 초점을 두고 우리가 어떻게 창조 신앙을 살아낼지 한번 고민해 보면 좋겠다. 그래서 제 강의 제목이 창조설 넘어 창조론으로입니다. 창조설을 넘어 창조론으로. 창조설 논쟁에 매몰되어 있지 말고 창조설로 넘어가자. 이거 궁금하잖아요. 진짜 궁금하긴 한데 이거는 우리가 재미있게 토론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를 목숨 걸고 싸우면 안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요거는 재미있는 토론거리를 두고 더 중요한 이슈에 집중하자. 잠깐 쉬었다가 이제 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